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첫 세션이 세 개가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주소법 개정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자원법의 개정안을 놓고 앞으로의 비전과 그리고 활동 계획 이런 이제 논의 주제를 해가지고 저희 워크숍을 열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기 원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순서로 제가 소개할 테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한민 사무관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오한빈 사무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참여 첫 세션에서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과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준산 단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진흥원 조준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지원 변호사님 소개. 네, 안녕하세요. 키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산적인 논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가비아에서 도메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만입니다. 예, 이백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거버넌스 스타라고 하는 전 NGO 전 이사 이백규라고 합니다. 오늘 개회식에 잠시 들어가 봤었는데요.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있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회자 제 소개를 먼저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키가의 주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법무부 한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서재철 박사님하고 민병원 교수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좀 급작스럽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소 KR 대표로 서재철 박사님 초청했었는데 오늘 급하게 사정이 있다면서 참석이 어려웠고요. 민병원 교수님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분은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세션에서 토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안내는 드렸지만은 저희는 보통의 그냥 발제를 1시간 하고 나서 30분 짧게 토론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되겠죠, 박지원 변호사님? 네네. 예, 10분 정도로 짧게 할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오사무관님이나 조 단장님께서 많이 듣겠다고 하셨는데 꼭 들으실 것만이 아니고 말씀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패널로서 참여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향후에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인터넷 주소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자리의 취지니까요. 공개된 토의 자리에서 여러 이렇게 하는 자리로 저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주제나 이 부분은 이제 내용 진행하면서 할 텐데요. 패널분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에서 만약에 진행 도중에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문자 기능이 있죠. 문자 기능을 통해 가지고 채팅 기능에다가 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플로어 토론은 후반부에 따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언제든지 의견을 중간에 말씀하시려면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손들기 기능으로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진행에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은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PT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예,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렸던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짧게 한 10분 내외로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이 어떻게 발의되었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정도
가이드 드리는 정도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목차는 인터넷 주소자원법 올해 이제 발의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남은 과제들을 좀 도출해 봤는데, 오늘 뭐 굳이 이 주제에 한정될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 22일에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현재 이제 그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뭐 조금 진도가 아직 많이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지금 상정이 돼서 논의되고 있다 정도, 소위에서 그 정도 공유 드리고요. 제안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주소법에는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라는 그런 정책 심의 기능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정안의 가장 큰 축은 심의 의결 기능을 포함시켜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로서 좀 그 위상을 격상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 관한 내용이 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래쪽 문단에 보시면 뭐 정보통신, 현재는 정보통신관리 임직원, 뭐 비영리 민간단체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내 법령의 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다 전문성, 뭐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뭐 법조인이라든지 뭐 특정 전문직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역시 반영이 돼서 좀 개선 필요성이 좀 도출되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소자원을 좀 지원하는 그런 기구가 좀 법령에 부재하다, 법령의 근거가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한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정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왼쪽이 이제 현행안이고요. 개정안이 오른쪽, 표의 오른쪽인데요. 심의에서 심의 의결 권한이 추가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의결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 아래쪽 6조에 보시면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 논의 사항에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원이 예전에 10명이었는데 총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을 이해 당사자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왼쪽이 이제 현행안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보시면 2호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판사, 뭐 검사, 그 법조인 부분에 있던 것들이 좀 삭제가 됐고요. 그런 전문직 직렬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5호에 보시면 뭐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었던 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총 5개 이해 당사자 그룹을 그 구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주소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사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이해 당사자 그룹이 고루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좀 정해야 된다라는 점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기사 안에 두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네, 법령 개정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 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논의하기 전에 저희가 키가 차원에서 좀 논의했던 3가지 그 과제를 좀 설명드리면서 발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개정안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소정책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 이른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좀 잘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행령 단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위임이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이제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령의 그 법의 변화를 그 법문에 좀 한정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이런 주소정책위원회 구성을 좀 다채롭게 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혹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뭐 다른 그 법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소정책위원회 역시 정부가 좀 안건을 제안하고 제한된 시간에 심의를 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바텀업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들을 좀 발굴해서 의사결정 방안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지 오늘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방청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칙을 개정해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들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인터넷 주소법이 인터넷 주소 자원 정책에 지금 한정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인터넷 관련 여러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이런 KR IGF 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범위를 넘어서서 인터넷 주소법 이외의 분야까지 좀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뭐 굳이 법령에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좀 확립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10분을 정말 맞추셨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좀 풍성한 토론으로 채워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 핵심적인 그 인터넷 주소법의 개정의 변경의 핵심은 기존의 심의위원회로 있던 게 정책결정기구로 정책위원회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 그룹 위주로 뭐 법조계니 뭐 전문가계 위주로 돼 있던 거를 이해 당사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해 당사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도 이제 하나의 논쟁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 학계, 연구기관이라고 한 게 기술계 쪽이고 그다음에 기업, NGO 이렇게 5개 분야 섹터로 구별을 해서 최대한 그게 법조문에 맞게 표현된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 키사 내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말하면 법정기구로서 좀 더 안정화되어서 주소 관리를 하겠다. 이 취지가 이제 개정의 핵심인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그 각 이렇게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뭐 순서를 임의로 순서를 정해봤는데요. 먼저 키가 위원장님이신 이동호 교수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일단 제 의견보다는 일단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이 기가에서 주소자원법을 보다 국제적인 그 추세에 맞춰서 제대로 된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매번 뭐 여기 혹시 우리 사무관님이나 아니 우리 이벽규 이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벌써 저희가 국회의원분을 3분을 거쳐서 지금 3번째 조승래 의원이 3번째고 우리가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축사 말씀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저는 이 반갑게 듣고 감동적으로 들은 부분은 그 조승래 의원께서 이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변경되는 거의 핵심을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부분에 다자 간의 협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먼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잠깐 제가 이 또 학계 쪽에 대표로 나왔고 근데 약간의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 홀더가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어떻게 보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자기 자랑처럼 들릴까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국내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인터넷을 제가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제 전공이고 뭐 요즘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 인터넷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강의라는 사람도 동시에 그러기를 지금 한 35년 가까이 됐고요.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또 다른 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참여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 아마 왜 이것이 중요할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건 그냥 인터넷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뭐와 비교해도. 왜 그러냐면 인터넷 자체가 구조나 역할이나 성격 자체 초기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관주도로 됐지만 이후에 상업화가 돼서 민간 주도가 되고요. 그리고 민간과 또 정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또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지금 더 나가서는 인터넷이 아주 극단적인 예면 개인이 컨슈머면서 동시에 프로듀서가 되는 역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업화된 구조도 있고요. 최근에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라고 이 인터넷 이용료에 관한 쟁점이 있었죠. 근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얘기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쪽에서 바라보면 그쪽이 맞을 것 같고 저쪽에서 바라보면 그쪽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상업화가 되다 수도 있지만 그 상업화 됐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인터넷의 폭력 사태라든지 아니면 아동 성적 침해라든지 다양한 부분, 그 다음에 젠더 쪽에 우리나라에 좀 핫 이슈로 되고 있는 젠더 상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인터넷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참 재밌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배리어 없는 경계가 없는 것이 인터넷 장점인데 동시에 그런 문제가 공공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각 나라별로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의 특징을 살릴 건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부도 의견도 중요한 거고 동시에 또 너무 정부를 강하게 걸면 민간의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민간의 의견도 중요한 거고. 근데 민간과 정부, 우리나라 대부분 제가 다른 분야도 하고 제 집사람이 건축 쪽이어서 민간 참여에 건축하고 공공의 재생하고 이런 거에 많이 참여하는데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쪽도 다자간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파티시펀트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정부하고 건설업자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 그 건설업자는 사실 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적고요. 정부하고 사용자들 목소리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왜 그 사람들은 얘기를 못할까? 구조적으로 그게 거버넌스 구조가 충분히 인터넷 멀티스폴더처럼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지난 50년 동안 인터넷이 발전해 오면서 여전히 인터넷이 여러 개의 그 사이에 기술 구조를 잘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제 ISO 스탠다드인 세븐레이어 아키텍처라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구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 거기가 굉장히 관주도로 된 구조거든요. 복잡하고. 근데 단순하고 누구나 참여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던 이 인터넷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이 합해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고 조율하고 최근 들어서는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마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추세는 정부도 소위 말하는 거기서 인파우드 커뮤니티라고 아이캔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커뮤니티가 각자 모여서 또 다른 주제 하나는 그래서 하는 게 다자간 협의, 그 다음에 의견을 각자 내니까 상향식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적인 절차, 다시 말해서 각자 의견을 내지만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그 구조로 가는 것이 현재 인터넷의 전반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좀 초기에 2000년대 초에 인터넷 주소 제한법이 막 인터넷이 붐이 생기고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부가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정부도
힘이 생겼고 그런 거를 민간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사간 협력 구조로 바꾸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그리고 메타버스도 얘기하는데 그 구조도 잘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게임 업체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버추얼 월드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실제 세상과 버추얼 세상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가는 지금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공공성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초석이 저는 인터넷 주소자원법의 개정에 의한 새로운 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이 오랫동안 이쪽에 몸담은 사람 입장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게 기대감이 너무 커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이벽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거버넌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쪽의 내용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저기 하실 텐데 오히려 충분한 설명이 좀 더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인텐션이 그거였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도 한번 또 다른 분야의 거버넌스 쪽도 얘기도 한번 듣고 싶어서 박사님 초청한 거니까요. 이따 말씀 기회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비아의 김상민 차장님께 뭐 업계를 대표해서 한번 이렇게 비즈니스 쪽에서의 이런 인터넷 주소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 또 좁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업에서의 어떤 애로사항 내지는 참여의 어떤 방향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도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업계를 대표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도면 업계에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도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초기 인터넷 주소전 관리 업무가 저도 잠시 속해 있었던 비영리 민간 법인이었던 인터넷 정보센터 의장되었다가 2004년도 정부 산하기관에 편입되면서 이후부터는 국제적인 흐름과는 좀 다르게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신속성 등의 장점도 있겠지만은 결정되는 정책의 주제나 내용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GDPR 발효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등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소자원법 개정을 계기로 다수의 당사자 참여한 협의 방식을 통해 여러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방향 및 정책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많은 기대가 듭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단장님과 사무관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는 이제 키사나 정통부 입장에서는 많이 듣겠다는 취지는 제가 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키사와 정도 중요한 저희 스테이크 홀더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 단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음성 켜주시죠. 지금. 네. 예, 죄송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의 조준상입니다.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기사 입장은 조금 다른 스테이크홀더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의견 개진하거나 이런 것들 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만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과거 오랫동안 애를 쓰셨다는 걸 저는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흐름이 수렴되는 부분들로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민간에 대해서 권한을 일부 이양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으로 주소정확법이 개정됐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걸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저기 키사 입장에서도 100% 동의를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속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보센터 그러니까 예전에 KR 리그를 그 키사 내에 별도의 뭐 법적으로 보장된 산하의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 차원도 뭐 그에 대해서는 뭐 별 이견이 없고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면서 키사 내 KR 리그 인터넷 주소 센터가 별도로 조직 내에서는 조직 개편이 좀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센터 하는 업무만 지금 인터넷 주소 분쟁만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외에 이제 IP 도메인 관련된 상층 구조에 논의하는 주소 관련된 논의들을 다룰 수 있는 단위 조직으로서는 인터넷 주소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보안이 통과되면은 저희 쪽에 해야 될 일들을 뭐 차곡차곡 할 수 있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방향성, 취지, 명제는 다 동의하지만 이게 실행되는 단계에서의 그 디테일들은 다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의 권한 이양하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양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이지만 주소 자원은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요즘 아무도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인프라 외에 이 위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층 구조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그 부가가치가 창출됐는 뭐 메타버스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법안을 만들고 지원 정책을 그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부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소 자원은 중요하다고는 다 인정하지만 여기다 이제 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라 저도 영역을 주소 자원에서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하신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논의까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이 부분도 저희가 100% 동의합니다. 저희는 그 취지 방향성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 현실화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 얼러트 된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는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법안 진행이 그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저기 과기정통 저 위원회 네. 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인가요? 하여튼 그 위원회 상임위 단계입니다. 그 과기정의도 아직 통과는 안 한 거죠? 그렇죠. 과기정위의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후에 그 어떤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거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먼저 저 소위에서 올려서 상임위로 올리고요. 네.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번에 언론중재법도 상임위 오늘 저 열심히 통과된 거잖아요, 어제.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아니, 법사위 그 프로세스 자체는 네? 아는데 예. 법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자체는 아는데 요 네. 법만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그 스케줄에 얹어버리면 언제쯤 이게 과연 그 부분은 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네. 오랫동안 뭐 여러 네. 번 이게 다른 의원님들 뭐 제 기억에 유승희 의원님, 뭐 이종걸 의원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의원 입법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간중간 이러저러 이제 외적 변수들 때문에 이제 주저앉은 경험들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과연 뭐도 그거랑 뭐 이제 똑같은 어너더 케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약간의 뭐 그런 시니컬한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과거랑 어떻게 다른지 사실은 그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어떻게 법이 법제화돼야 되는에 대한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 다 마치셨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키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의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법이 어떻게 현실화될 거냐, 이 문제들이 현재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뭐 법의 현실화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국회 프로세스를 거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행 단계의 디테일까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은 애시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좀 더 한 발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게 사실 오늘 토론회의 또 주관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의견 개진을 바라겠습니다. 그 과기정통부의 오 사무관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오한빈 사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신산업 제도과에서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활성화 기반 조성 이런 정책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먼저 여기에 참석해서 오늘 이동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터넷 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히스토리 설명해 주신 것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가비아 김상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계에 오랜 경험을 쌓아 오시면서 느끼셨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종의 제한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요 이슈들, 예를 들면 정원을 늘린다든가 그리고 심의뿐만이 아니라 의결 권한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 의견을 낸 상태이고요. 향후 국회에서 계속해서 입법이 추진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주법 개정안 관련된 세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소관 다른 위원회의 그런 현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과기정통부 지금 소관으로 총 28개의 행정기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평균 위원 수가 17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주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그래서 20인으로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28개 위원회 중에서 심의뿐만이 아니라 의결 권한을 모두 가진 위원회가 13개 정도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최근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여러 국제적 추세 이런 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관주도를 넘어서서 시민사회, 기업, 학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해서 또 그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좀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국회에서 지금 어쨌거나 결정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잘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동만 교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정부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와중에 정부로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 동시에 어떻게 인터넷 특성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역할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백규 박사님 저기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쭉 발제부터 쭉 들으시고 이렇게 거버넌스 활동을 해오신 입장에서의 어떤 소회나 평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잘 들었고요. 이동만 교수님 발표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 사무관님 아주 중요한 정보 오사한테는 라고 생각을 목소리가 하네요.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상태가 가깝게 마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좀 더 잘 들리는가요? 목소리 크게 할게요. 이게 인터넷 상태가 무선 인터넷 쓰시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 지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저는 일단 이제 이동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쪽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자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 쪽입니다. 사회과학 쪽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왜 이번 주소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런 걸 조금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수성,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게 서로 정합성을 이루면서 중요한 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시야를 이제 제가 어차피 쪽 전공이 아니니까 시야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아니면은 행정 현상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이 주소법이 가진 의미가 뭔가
그런 걸 다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요즘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제4차선이라든지 해서 뭐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과도기적인 그다음에 좀 아무튼 지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인구 감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제들을 놓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같은 경우 보면 뭐 과외 사교육을 갖다가 규제를 통해서 정부 거버먼트 방식이죠. 거버넌스 방식이 아니라 거버먼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자기들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중국 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매진하고 있고 또 유럽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런 모델들을 풀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풀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뭐 인구 감소라든지 뭐 실업 문제라든지 모든 쪽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거버먼트 형식으로 이런 과제들을 풀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사교육이라고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이 한 것처럼 사교육 그렇게 우리가 정부가 금지시킬 수 있는지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대전에서 유구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작년에 홍수가 범람을 해서 이번에 준설 작업을 하다가 멈췄다고 그래요. 근데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준설 작업을 멈췄다고 그러는데 이 범람 문제로 하청을 준설하는 것도 어떤 거버먼트 방식이 잘 안 먹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에서 중국과 같은 그런 모델로서 거버넌스 모델로서 과연 지금 우리가 그 각 나라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본다면은 아마 답은 지금 거버넌스 우리가 뉴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시민사회와 이번에 지금 주소법에 NGO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정부 당연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주제도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 하나 우리가 중국과 같은 그런 거버먼트 방식에 대해서 되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자체라든지 로컬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뉴 거버넌스가 중앙 정부 차원, 중앙 행정부로 가면은 제가 과학을 하신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인 건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터넷 주소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중앙 부서에 이러한 뉴 거버넌스가 공식적인 법제도로 탄생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와 아니면 인터넷과 특성과 아니면 거버넌스의 정확성을 맞춰가면서 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말 다뤄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시야를 이거에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국가적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과학기부 같은 경우는 그거에 아주 중요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우리가 이 인터넷 주소법이라는 이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무선 아마 인터넷 상태 때문에 고르지 않아서 충분히 잘 또렷하게 안 들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거버넌스 방식과 거버먼트 방식, 통치 방식을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의 거버먼트 방식과는 구별되게 아까 멘트에서는 중국이 거버넌스라고 했지만 뭐 거버먼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별되게 우리가 그 이슈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주셨고요.
그동안 거버넌스 운동이 주로 지자체나 로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은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혁신을 키워드로 하는 과기부에서 이런 뉴 거버넌스를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뭐 예, 고맙습니다. 예, 거시적인 요약인데 어쨌든 저희가 인터넷 거버넌스 쪽에서만 바라보고 있던 시각을 좀 더 또 거버넌스 전체 시각으로 하나를 좀 넓혀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박지원 변호사님, 그 아까 발제는 마치셨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NGO 관련으로서 이렇게 저 패널로 나와 계시는데 다른 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소주재원. 네, 그러니까 지금 패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정부와 키사 입장이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제 하나의 섹터로서 그러니까 비영리 시민사회가 이제 명시된 게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이고 가장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법률 쪽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법 개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개정 이후에 뭐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정부의 의지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법보다는 운영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많겠다라는 점. 네, 다른 패널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쪽에서 조금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눈에 띄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의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의사결정에 이제 공공성을 좀 담보를 하는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 주소 저항법이라는 이 정책 주제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나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아까 이벽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그런 성공 경험이나 운영 경험들이 많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 키가라는 단단한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여러 이해 당사자들, 특히 뭐 시민사회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는 나름의 뭐 성과를 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쌓아온 상호 신뢰라든지 그리고 저희 논의 과정들은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회의록도 어떤 그 정부 법정위원회 회의록보다 훨씬 자세하게 매번 회의 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언제든지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호 신뢰나 투명성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이 처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식의 거버넌스를 처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다른 정책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법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 잘 이 인터넷 주소 자원에서 정책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분야로 좀 그 과기정통부가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인터넷 전반으로 좀 퍼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여 보자면은 혁신을 키워드로 한다고 할 때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거냐 저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했던 역사와 경험 그리고 바텀업으로 이렇게 상향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 각각의 이해 당사자 그룹들한테 고루 의견을 듣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참조가 되고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눈앞에 있는 성과만을 뭐 메타버스에서 어떤 성과, 인공지능에서 어떤 성과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 테크니컬 영역 자체만으로 보자면은 테크니컬에 집중해야 되지만은 그 테크니컬을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은 정책적으로 흘려보내고 그 전체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그걸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영역으로 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거버넌스를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사회자로서 한마디 더 덧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소주제 일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간을 좀 더 소요했는데요. 뭐 말씀들이 다들 주옥 같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을 더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소주제 2, 3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소주제 2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주소정책위원회의 선발 과정, 그러니까 뭐 아까 숫자에서도 이제 20명으로 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선발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그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소주제 2로 잡아봤는데요. 자, 소주제 2, 3번 진행에서는 1번과 달리 1번에서는 제가 뭐 지정해가지고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유토론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이렇게 손들기를 하시면은 바로 발언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뭐 선발 과정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주소장법 개정안에 하면서 정부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그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쪽에서는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만든 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많은 다양한 민간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위원회가 사실 없죠. 이제 그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실험이다. 근데 왜 정부가 하는 일이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좀 약간 부분이고요. 새로운 어떤 장을 연다. 실험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새로운 장을 여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조승래 의원실하고 얘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모두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징.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과기정통부가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데이터 공유, 그러니까 데이터 거래소 해당되는 부분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AI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진짜 핫 키워드로 해서 뭐가 되면, 심지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쓰면 기재부에서 모든 예산이 다 통과된다는 그런 웃기는 얘기까지 나오는 현상에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주도를 하되,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휩쓸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자원법 개정하면서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온 거는, 다자간의 이 역할을 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존재한다는, 인터넷에서는 다른 거와 달리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가 아니고 어느 특정 그 주관자가 하나인 경우가 아닌 다양한 주관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다 들어있고, 그걸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 갖고 자기가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크홀더가 있다는 부분들의 인지가 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잘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할 때는 최소한 결정권은 정부에 있도록 하는 거죠. 장관이 결정하는 거로 그 문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상향식, 마치 아이캔에 하듯이 상향식으로 추천돼서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사회, 예를 들면 이사회 같은 부분이 있어서 결정하는 거로 했지만,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정부에 일단 여전히 남아있는 거로 드렸고, 근데 다만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핸드피킹이었잖아요. 물론 뭐 추천을 다 받으셨죠. 하지만 그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누구도 모르고 정부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해당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소통 없이 깜깜이로 했다는 건 아닌데, 제안을 하지만 누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물어봤을 때에 제한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지, 전체적으로 누가 하는 거는 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이분들이 됐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픈된 상태에서 추천을 받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추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을 저기 보고 했는데, 브라질은 다자간 협력이 되는 거에 좋은 그거로 레퍼런스 되지만 여전히
참여하는 그 기관, 그다음에 뽑히는 과정은 굉장히 관주도예요. 핸드피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을 예전에 2013년에 이걸 보고 키가를 만들었고 이 KRIGF 했지만 그때 봤을 때 굉장히 기대를 가서 만났지만 결국 계속 아이캔에서 만났을 때의 그 사람들의 행위는 결국 거기는 거기 외교부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교부 장관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확 다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저처럼 학계에서 온 사람들의 대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정보학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전자공학에서 추천받은 사람, 통신학회 추천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막 얘기를 하다가 아주 심각한 구조, 그러니까 결정 부분이 됐을 때는 입을 닫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 그 정부의 의견에 눈치를 보는 게 여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조금 우리나라가 이미 OECD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는 게 그리고 그 선발하는 과정도 더 오픈되고 상향식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법안을 만들 때는 고루돼야 된다 말고도 그 각 이해 당사자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를 명시를 했었어요. 저희 원래 키가 초안에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추천이 장관의 결정권을 좀 제한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추천이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심의위원회도 추천 절차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훨씬 더 다른 일반 어떤 그 심의위원이나 아까 뭐 30개, 28개 그 위원회들의 일반들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좀 훨씬 더 바텀업 방식을 좀 더 구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법 통과된 이후에 시행령을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숙제 내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구체화할 거냐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고주제, 그러니까 조금 더 선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의견 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네, 박지원 보완 변호사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드릴게요. 지금 좀 참고할 만한 법령들을 조금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시행령단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 제가 모든 법령을 다 최근 나온 것까지 다 보진 못했는데요.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제 추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법 단위에서 좀 추천에 대한 걸 명시를 처음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장관의 권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시행령단으로 좀 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변경이 된 게 있고요. 지금 시행령 보시면 뭐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시행령 외에 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은 뭐 대체로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뭐 정당 추천이나 뭐 대법관 추천 이런 식으로 좀 명시적인 추천 기관들이 있는 그런 그 법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행령단에서 좀 위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보시면 이거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를 하고 있어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곳에 여러 지금 전문 분야 지금 1항 각 호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건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 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를 하고 결국 뭐 위촉은 결국 그 장관이 하는 것인데요. 이 추천을 뭐 반드시 100% 수용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좀 위원회에서 추천한 그 민간 전문가를 참조해서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다면 장관의 그 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닐 것 같아서 뭐 이 정도 시행령단에서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해 당사자가 좀 분명한 그런 영역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32조에 보시면 제2항의 밑줄 친 부분에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 사업 분야 관계기관 및 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면 아까 건축기본법보다는 조금 더 강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그 법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31조 제2항 밑줄치인데 보시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 피해자 단체, 환경 관련 단체, 여기에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호 제1항 2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좀 명시된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인데요. 이런 법령들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추천 관련해서 조금 묘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시행령 단으로 저희가 위임을 이 법의 취지가 위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조문까지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실제 건축법이라든가 세월호법 아니면 가습기법 이런 데서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걸 이제 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여러 시행령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 또 의견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게 추천 절차 내지는 또 선발 과정 이러니까 너무 또 폭이 또 제한적인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더 말씀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법정위원회에 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선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에 견지해서 정부가 선발 권한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선발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이동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충분히 추천 절차를 다 거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까 브라질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브라질의 인터넷위원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 잘했어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는 관주도로 가버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에서 절반, 그다음에 민간에서 절반해서 이렇게 고루했어. 하여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을 그렇게 안 해버리면은 그건 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향후에 어쨌든 선발 과정 또는 초기 위원회 구성 과정을 시행령도 정비하고 추천이나 그다음에 법문에서 나온 대로 이해 당사자가 고루 선발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사무관님 의견 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방금 두 번째 주제로 논의해 주신 선발 과정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었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시행령 단에서 이 세부적인 선발 과정에 대한 작업이 좀 들어갈 텐데 지금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맞아요. 될 거라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의미 있고 중요하게 들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은봉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선발 과정이 단순히 법 통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목적과 그 취지를 어떻게 반영해서 구현하느냐가 굉장히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논의들을 반영을 해서 향후 시행령을 만약에 법 통과돼서 만들게 된다면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선발해서 추천을 잘 하려면은 사실은 각 이해 당사자 그룹들 자체가 또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업이 됐든 아니면 학계는 상대적으로 학회라는 형식으로 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NGO도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좀 기업체나 이쪽 비즈니스 섹터 이쪽이 조금 더 약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섹터로는 말하지 않은데 이용자를 대변하는 그런 그룹 쪽의 얘기도 물론 시민사회가 지금은 일부 대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소주제 2번에 대해서 선발 과정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소주제 3번이 이제 의제 발굴이나 운영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예컨대 저희가 꼭
여기 또 더구나 또 심의위원회 저 위원장님도 계신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비교드리기가 죄송한데 어쨌든 예컨대 현재 주소 저 심의위원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1년에 한 서너 번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더 어려워진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버리지 기준으로 1년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그냥 정부나 이렇게 기사에서 준비한 주제 가지고 토의하고 잠깐 토의하고 많은 그런 방식의 의제 토의로는 이게 정말 바텀업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책위원회가 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을 하고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민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소주제 3번 토의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부탁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동만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제가 첫 번째 하는 것보다 다른 분 의견 듣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계속 좋습니다. 하면 너무 오버라이딩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좋습니다. 그 혹시 다른 위원회들 또는 뭐 그 다른 위원회에서 의제 발굴이나 토의를 어떻게 하는지에서 문제를 느꼈다거나 이런 쪽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쪽에 말씀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이쪽에 조금은 문외한이니까 그리고 다른 영역이니까 네. 좀 비교 내지는 그냥 뭐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은 아니고요. 그런 사례 하나를 조금 네, 좋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좋습니다. 여기 PPT 혹시 보이나요? 권한이 가 있나요? PPT 좀 이벽규 박사님께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 호스트로 권한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을 아마 이백규 박사님께서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화면에 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으네요. 자, 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델베르그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0년도에 한 1년 이상 논의와 연구를 거쳐가지고 2012년도에 공식적인 지자체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규칙 그다음에 시의회 조례로 2002년에 제도화가 됐는데 이게 왜 모델이라는 얘기를 듣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독일이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관계의 그 지금까지의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경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관주도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걸 풀 수 있는 새로운 뉴 거버넌스의 선례가 어디 있나 했을 때 이 하이델베르그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의 한 지자체 100군데 가까이가 하이델베르그를 참조해 가지고 법제화를 하면서 어떤 뉴 거버넌스 시민 참여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조례하고 규칙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2종가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주요 그 키워드를 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민 참여의 절차 규칙에 대한 행정 규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15년도에 개정이 됐고 전문이 나고 전문 다음에는 정보의 어떤 조기 공개,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리고 시민 참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쭉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수단이 이러이러한 수단들이 있는데 각 수단별로 그 참여가 어떻게 개시가 될 수 있는지 그 개시 경로에 대해서 공식적인 법제도화로 명문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조문으로 그 시민 참여 이걸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에 대한 서비스 센터 설치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의 어떤 시민 참여가 결정이 됐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기획에 대한 누가 그 기획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에 대한 조문이 있고요. 7번째 조항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수반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민 참여가 돼가지고 하나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를 수반하는 워킹 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조항이 7번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기획서 작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그리고 9번째 조항으로는 이런 시민 참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라토리움, 다시 말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더 이상 시민 참여가 이제 완수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가능성, 뭐 그런 경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10번 조항으로는 시민 참여 이러한 게 이루어지는 데서 나오는 결과들, 그 정보들이 각 해당 부처와 시장과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돼서 공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10번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비용 부담 조항으로 이제 시정부가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부담한다는 조항, 12번이 발효 일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이걸 설명하는 책자만도 한 80쪽 정도로 이렇게 좀 내용이 그러니까 그동안 처음에 시작된 거 많이 정치화된 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로컬 거버넌스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법 제도화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뭐 우리가 인터넷 주소법에 정확하게 합치하는 사례는 아닐지라도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제에 대해서 12개의 조항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정의한 그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참고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정책위원회 의제 발굴이나 토의 방식에서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하기를 오늘 화면 공유가 좀 어려웠는데요. 자료를 이후에 주시면은 제가 저 분과 회의 때라도 공유를 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 바텀업으로 보니까 의제를 발굴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많은 어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주정책 심의위원회 아까 발제에서도 그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방청 신청하고 의견 제출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공개를 해줬는데 실제로 활발한 개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 3에 대해서 더 말씀이 있으시나요? 네, 이동훈 교수님. 이거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하면서 고민하는데 여전히 또 지난번 우리 주소위원회에서 키가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 좀 했었죠. 거기서 나왔던 말씀들을 조금 공유를 하자면 결국은 이 정부에서 위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다자간 참여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심의위원회가 되더라도 그전 이전에 주정책 심의위원회, 그래서 주소위원회로 의사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더라도 1년에 4번 하는 거 이상으로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예가 있지만 그 데이터 박전 변호사님 그 이름이 뭐죠? 데이터 그 위원회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혁신위원회인가요? 전략위원회입니다. 전략위원회. 네, 거기에 보면 그걸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사무관님. 그 무슨 얘기냐면 그게 행안부 소속이죠. 네, 주무관청 행안부로. 행안부에서 그 옛날에 그 빅데이터 부분이 이전 정부에서 빅데이터 중요성을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전략위원회는 저희 주소위원회, 주소정책심의위원회처럼 그렇게 상위위원회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분과위원회 밑에도 무슨 뭐 태스크포스도 있고 뭐 작업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너무 그 구조화가 되는 바람에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형태로 지금 와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참여하실 분들이 아무 기대가 없는 그 위원회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정책으로 반영은 안 되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제가 정부 입장에 했었으면 이게 다자간의 정부 내에서도 다자간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가 그거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원래대로 했었으면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위원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도 그러한 위험이 있어요.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로 확장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아까 제가 브라질 예를 들었지만 외교부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제 간의 법률 예를 들면 뭐 사이버 테러가 되든 뭐 사이버 불링이 되든 그 사이버 포르노그래피가 되든 국제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터넷 주소로부터 되니까 거기에 피싱하는 부분은 당연히 과기부 정통부가 하지만 그거에 따른 국제적인 협약 부분 어디까지 넘어갈 건가 하는 부분은 외교부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법무부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의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근데 거기에 과기정통부가 주체적인 역할을 저는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가 그동안에 아이캔에 계속 정부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제를 들고 한때 저희 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경찰청 같은 데서. 왜냐하면 국제 인터폴에서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자기네들 아이캔은 들은 적은 없고 그러니까 거꾸로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저희 그 아이캔 갈 때 경찰대학의 교수님이 계속 함께 가신 적이 쭉 있어서 그런 때는 소통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또 그 교수님이 그냥 여기는 아니다 그러고 본인들 하는 데에 인터폴 하는 데만 가시니까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의제 발굴하는 거가 바텀업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경우에는 뿌리시고서 바텀업으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오늘 김상민 차장님이 참석하셔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 오사모님 한번 들여다보시면 시간이 없어도 그동안은 주무관님이 오셔서 못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그 주소 쪽에 관련된 거는 기사 안에 저게 있습니다. 그 도메인 관리 준칙이라고. 근데 도메인 관리 준칙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보면 도메인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준칙이에요. 도메인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고 자기네들이 의견을 하는 부분에 그런 커미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면 너희들 이거 보고 따르되 우리가 설명해 줄게. 이 하향식 구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이 주소위원회에 우리가 스테이크홀더에서 사업자 중에 도메인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여기서 얘기를 가서 할게. 조금이라도 변화하게. 그러면 주소 도메인 관리 준칙 부분에 뭔가 이슈. 우리가 한번 프랙티스는 했어요. 키가에서. 어떤 부분을 변할 건가. 근데 이게 저런 부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얘기해봐야 안 바뀔 것 같다. 거기도 제가 잠깐 할게요. 저희 과거 경험을 우리 특히 오늘 오사모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쉬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얼마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이 시점에서 권한도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 권한 침해받을까 봐. 근데 그 권한을 잘 유지하시려면 약간의 팔을 벌리시고 빅브라더처럼 포용하는 우리나라의 빅브라더. 서양의 빅브라더는 나쁘죠. 통제하는 놈이고 우리의 빅브라더는 포용하는 빅브라더예요. 큰형님 아시잖아요. 큰형님 정신이 때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는 거거든. 그 큰형님 정신이 여기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들었지만 관리 준칙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올라오면 바텀업으로 올라갈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NGO 쪽에서도 이 부분에 뭐 피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요즘 뭐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들어갈 걸로 굉장히 사이트에 대한 조정. 뭐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제가 맞다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는 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가 중요한 거고, 그런 바텀업 프로세스로 올라오게 활성화가 되면 그 언론을 열어주려면 약간의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제가 잠깐 학계 그거 아니라 키가의 위원장의 햇을 쓰고 키가 같은 부분들을 작업반처럼 활용하시는 게, 그래서 주소 정책 주소법이 지금 바뀌고 나면 시행령이 있잖아요. 또 시행령 부분에 예전에 키가 같은 조직, 그 당시에 주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지정을 했었어요. 시행령 안에서. 그러다가 뭐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귀찮아서 딱 2년 임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법이 돼버렸어요. 전혀 작동을 안 하는. 왜냐면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정책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걸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 권한은 늘 정부에 있어요. 정책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장관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비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캔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저는 지금 주소위원회가 아이캔 이사회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캔 구조를 조금 아신다면 이사회 밑에 각 스테이크홀더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 영역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스테이크홀더 하기는 너무 그렇고 영역별로 이렇게 하려고 그게 좀 운영이 됐죠. 이게 최근에 저희가 조금 지난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는 빅데이터 AI도 분과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거가 시작되고 있고요. 법률 쪽으로 해서 프라이버시나 그 개인 인권 문제도 지금 분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소만 있었지만 도메인 네임과 했지만 IP 주소도 지금 분과를 다시 따로 만들어야 돼요. IPv6에 관련된 활성화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게 한번 하다가 작업만 만들고 확 했다 그다음 없어지고 확 요번에 다음 정보하면 또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쓰실 거고 그게 아마 주제로 또 올라오고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다음에 뭐 다들 IPv4를 쓰고 있는데 뭐 IPv6 뭐 해봐야 뭐 하나? 그게 지난 10년 동안 IPv6를 예를 들면 안 쓰잖아요. 지금 우리 아마 오사원님 잘 아실 거예요. V6 막 열심히 쓰라고 그러는데 대다수 정부조차도 다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는 지금 IPv6 주소는 굉장히 부자 국가예요. 근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텀으로 할 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텀업으로 열어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거가 올라왔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세스, 이 부분이 시행령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행령을 추진할 수 있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이영음 교수님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전체 공유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아이칸의 사례를 보면은 그 바텀 의제 발굴을 어떻게 하는 자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주요 CCNSO나 GNSO의 주요 주체들이 즉 하부 구조의 이제 주체들이 의제를 이렇게 계속 제기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슈 제기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 정보 제공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일반 참여자분들께서도 지금 여기 참가자분 38분 아까 40명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나가셨네요. 계시는데요. 의견이 있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아니면 직접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소주제 4번까지를 그냥 확장해서 아마 지금 이동훈 교수님 말씀에서 일부 확장이 됐던 것 같고요. 먼저 플로우에 한번 질문이 의견이 있으신 거 들어보고
소주제 4를 포함해서 전체 그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남은 10분을 마무리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내지는 토론 또는 지금 이영 교수님처럼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내주시면은 제가 대신 읽거나 아니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우리가 토의 안 한 주제가 잠깐 말씀하신 인터넷 주소 이외의 주제로 정책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뭔지가 이제 남은 주제이고요. 사실은 이 주제만 가지고 10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 마무리까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을 앞두고 말하자면은 법 개정 이후의 선발이나 이후의 의제 발굴을 논의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발한 토의까지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후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주소정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협력하는 어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소주제 4에 아까 말한 인터넷 주소 2회 주제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오늘 얘기 들으면서의 각 그 참여 패널 분들의 소회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면 듣고 저희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한 번씩 다 마이크가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게 가비아 김상민 사장님께 마이크 드려도 될까요? 예, 마무리 발언입니다. 4를 포함해서. 네, 일단 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산업계 이제 제한된 분야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오늘 내용은 뜻깊게 좀 많이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 단장님 마이크. 예, 말씀들은 잘 들었는데 저는 일종의 인사이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논의 주제를 확대해야 되는 거는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이동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비롯된 논의 주제가 이제 각층 다방면으로 퍼지기 때문에 논의 주제 확대하는 건 필수적인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소주제 3번하고도 연동이 되는 게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미진하거나 뭐 협업이 안 되거나 이래서 회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논의 주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주소 자원만 한정해서 뭘 하자 그러면은 1년에 4번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비벼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인프라 그 윗단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의로 주소 자원 확대해야지 이제 그게 활성화되고 바텀업 방식으로 일반 이용자들, 기업들 참가하고 이러는데 또 그렇게 되자면은 인터넷 주소 자원법이라는 그 프레임이 옷이 안 맞는 그런 또 앞뒤에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안 하신 분에서 박지원 변호사님. 네, 저도 참가해 주신 패널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이런 행사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자원이라는 뭐 제한된 정책을 좀 넘어서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법 개정은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개정되는 것이고 그 시초라고 본다면 뭐 키가나 KLIJF 이런 여러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쪽에 좀 채널로서 그러니까 시민이나 일반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나 뭐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좋은 채널로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영음 교수님께서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이 채널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 아니면 정책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흘러나와서 시민분들이나 일반 그 정책
이해 당사자들께서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노력부터 좀 탄탄하게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백규 박사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법 제도를 우리가 이제 논의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 제도를 개정하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를 연구하는 그 학파가 있거든요. 제도학과, 부제도학과, 신제도학과, 사회과학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가 일단 지금까지 계속 거버넌스를 해왔다. 지금 제도가 이게 바뀐다? 새로운 뉴 거버넌스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지속성이라는 걸 띠기 때문에 동물을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바뀔 때 있어서는 한 3가지 사건이 있어야 된다. 엄청난 사건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 또 탄핵 시위에서 그리고 뭐 제도적인 변화는 없이 무법이 됐다고 봅니다만 아니면은 제4차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참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촛불 시위 같은 경우 뭐 또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과거 고리를 안 나간다. 참여가 없다. 그러면은 제도가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3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새로운 제도, 다시 말해서 헌법을 이런 것도 2번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몽테스키유라든지 루소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작업해놓은 준비된 게 있었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촛불 시위 같은 경우도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물거품이 됐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기부도 동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뉴 거버넌스 이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은 이 제도학과 신제도학과 말하는 그런 것 중에 준비한 3번째 요인에 아주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 통신이 고르지 않아서 역시 제가 간단하게 하면 키워드로 제도를 바꾸려면 사건이 있고 참여가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사무관님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번째 소주제 관련해서요. 인터넷 주소법 이외의 주제로 정책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터넷 주소 자원에 한정돼서만 논의를 한다는 게 저희가 더 이상 뭐 발굴하거나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아서 1년에 뭐 회의 개최 건수라든가 더 많이 여는 게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논의 주제 확대 자체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조준상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테두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옷이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 법에서 인터넷 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지를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정해진 것을 두고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번에 심의위원회 다양한 의사결정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에서 넘어서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가 인터넷 주소 자원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다른 많은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제가 소관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만을 다루고 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된 다른 많은 논의들은 과기정통부의 다른 부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부처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의 그 무게를 느끼고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플로어에 더 말씀은 못 듣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저희 아이칸의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아이칸의 경우에는 주소를 다루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프라이버시 문제나 아니면은 뭐 GDPR이나 이런 쪽의 관련들이 주소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소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다른 주제들을 같이 믹스하는 게 1번의 방법이 있겠고요. 2번의 방법은 방금 사무관님 말씀처럼 좀 더 주소법 이상의 레벨에서 어떤 제도화되는 다른 어떤 거버넌스 체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플로어 토론까지를 말씀드리지는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하고요. 이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그래도 풍성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자세로 법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어떤 주소 정책 또는 더 나아가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